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이번 제1세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전협정과 6대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사회를 맡게 된 백이찬입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이 모임의 주체인 평통기연회 사무차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홍현익 박사님이신데요. 홍현익 박사님께서는 지금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맡으셨고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양영식 차관님이신데요. 우리 남북관계의 지난 30-40년 동안 산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합의를 이뤄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기독교 통일포럼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다음으로 김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또 입학처장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인사.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발제자님께 한 25분 정도 이렇게 발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 아주 큰 주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아주 또 압축적으로 발제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25분간 발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10분 이내로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45분 정도로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질문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1시간 20분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것 또 토론하실 내용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이 시간에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홍현익 박사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몹시 그리운 이 시절에 이렇게 평화와 사랑을 실현하시는 기독교인들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발제를 맡게 된 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가 제대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절 아닌가 보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또 지난 3, 4월 달 경우에 보면 뭐 전면전을 불사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태연하게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었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했던가 이런 즈음에서 올해가 이제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들은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전승일이라고 합니다. 좀 우습긴 하지만 전쟁 일으켜놓고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뭐 소위 꺾어지는 해라 그래서 사상 최대의 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또 한반도에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고 이걸 계속 지켜나가고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통일을 해나가는 이런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에서 다 우리가 배웠듯이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한 뒤로부터 우리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민족이 갈라진 적이 없었죠. 1269년 동안을 통일 한국으로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시 물론 우리가 독립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쳐서 8.15 광복이 되고 또 그 광복을 우리 독립지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결정적인 것이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광복이 됐기 때문에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서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분단이 된 지 6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53년에 이 전쟁이 끝났지만 이것이 전쟁이 끝나서 평화 상태가 제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정전이란 게 뭔가 전쟁을 잠깐 쉰다는 거죠. 중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협정을 궁극적으로 체결하는데 사실 러시아하고 일본 간에도 평화협정이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쟁이 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전협정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서 이런 발제가 이제 행사가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7년 동안 분단이 됐지만 그간의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들 다 통일됐습니다. 베트남, 독일, 예멘 다 통일했죠. 뭐 사정들은 좀 각각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통일을 이뤘습니다. 지금 통일 안 된 것은 중국도 마카오와 홍콩을 환수받았고 대만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는 뭐 저 통행 교신 뭐 왕래 뭐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상호 투자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분단이 됐지만 그 분단으로 인해서 큰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유독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만 이 분단이 돼서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가스전, 시베리아의 그 풍부한 가스전을 좀 가져오려고 가스관을 놓으려고 해도 북한이 걸림돌이 돼서 뭐 놓질 못하고 북한이란 존재는 지금 우리를 바다보다도 더 격리시켜서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사실 마드리드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데 우리는 그걸 북한 때문에 연결을 못해서 부산에서 기차 타면 마드리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 통일 이후에 1270년 정도 통일을 이뤘는데 67년 겨우 67년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3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아주 그 위태로운 안보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고대 문명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문명,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영국이 200~300년 세계를 지배하고 또 미국이 한 200~300년, 한 200년 정도 지금 지배를 하고 지배라고 해서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가장 힘센 나라가 되어왔고 미국도 보면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로 빌 게이츠가 지금 그 서부 지역에 살잖아요.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캘리포니아 아주 윤택한 거 보면은 인류의 그 문명의 주도권은 계속 서진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건너서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힘을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우리는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인도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또 우리 국력을 보더라도 세계 13위, 14위죠.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제외하면 세계 150위에 아주 제3세계 빈곤국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 3대 세습 독재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내심 불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주도할 당위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해도 미국하고 중공이라든지 소련 이런 나라들이 통일하는 거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 대립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탈냉전 시대를 맞았고 더군다나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 유색인종으로서 그 세계 평화와 협력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고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려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 나라들이 다 지금 남북 대화를 해라, 육자회담 하자, 남북 정상회담 해라, 남북 경협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 여기 본문에는 지금 하나도 써있지 않은 말씀 드린 건데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군 상승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왜 평화통일 쪽으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인가? 거꾸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공인은 아니겠지만 묵인할 가능성조차 있고 또 94년처럼 북한이 자꾸 핵을 개발하면 또다시 공습을 한다든지 이 군사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처지에 취하게 되죠. 또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되지 못한다면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 와중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미중 간의 대리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좀 충실해서요. 그동안에 6대 합의 평통기원에서 얘기하신 6대 합의 플러스 정전협정, 이제 정전협정에서부터 6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전협정부터 말씀드리면요. 본문에 7월 28일로 제가 잘못 써놨는데 7월 27일입니다. 이 의미는 전쟁을 일단 중지시키고 휴전 상태로 들어갔지만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고요. 문제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정전협정을 반대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인 클라크가 미 육군 대장으로 서명해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국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나마나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전협정은 체결됐지만 육지에는 명확하게 선을 거놨지만 해상에는 합의된 선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지금 NLL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바탕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게 1조 7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남북 간에 우리 같은 민족끼리 경제협력 사업한다고 철도 연결하고 그러고서 남북 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참 아쉽죠. 또 비무장지대라고 명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전방관측소 GP라는 걸 서로 100여 개씩 만들어서 서로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물론 그간의 북한은 94년까지 이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이게 통계를 내봤더니 42만 건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전협정이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겠습니다. 이 72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에서 물론 독재자가 됐지만 그 경제 발전에는 성과를 거둬서 그 5.16 혁명 이후 경제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60년대 말에 남북한 경제력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향후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 한번 해보자.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뭐였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반공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닉슨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닉슨이 가만 보니까 월남전에 미국의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철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괌 독트린을 69년 7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아인의 안보는 이제 아시아인들이 해라.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쳐서 주한미군 2만 명을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의 없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경제가 지금 이제 겨우 비슷해졌는데 군사력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막 철수하고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하라니까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시합니다. 물론 핵은 결국 개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미사일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에 열을 올려서 미사일 능력을 그래도 우리가 꽤 갖고 있는 것은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미사일 개발한 걸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개발한 건 어느 정도는 공을 인정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단지 핵을 개발하려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핵 개발을 포기시킨 주체는 당시에 우리의 적국이었던 중국이나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것이죠. 핵 개발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중국이나 러시아가 좋아할까요? 그들도 북한 핵은 포기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너 포기 안 하면 너 망하게 할 거야. 이 정도는 아니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을 개발하는 건 싫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7.4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 안보를 해놔야 경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 미군 좀 철수한다 그래도 뭐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괜찮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자주국방은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배신감,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작용했고 안보 불안감,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중국이 미국하고 화해를 하니까 중국을 꽤나 믿고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이랑 화해하니까 북한도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각각 남북 대화를 하고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뭐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한은 10월 유신을 선언해서 군사 독재로 향하고요. 북한은 주체헌법을 통과시켜서 더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기를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말로는 북한과 적대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국민의 적개심을 북돋고 그걸 활용해서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냉전이 종식돼서 소련과 동구가 해체되면서 상황이 이제 우리 굉장히 인류 사회의 대탕트를 거쳐서 그야말로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도 대화가 이제 일어나서 결국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했는데요. 이 본래 제목이 말해주듯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남북 간이 화해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교류 협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91년에 한소 수교는 됐고요. 92년에 한중 수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의서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건 이제 그 뒤로 바로 뭐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다, 한미연합훈련.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연합훈련 이름은 바뀌었지만 키리조브로 바뀌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 개성공단 문제가 이렇게 또 벌어졌듯이 당시에도 팀 스피리트 훈련 이런 것들을 대해서 북한이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불안감을 느껴서 핵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핵을 개발했듯이 북한 역시 90년대 초반에 가면 남북한 간의 국력차는 30대 1, 20대 1 이하로 추락합니다. 북한은. 거기다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은 그 공산주의를 버리고 남한과 수교했고 오히려 남한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중국 역시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택해서 남한과 더 협력을 더 증진해 나가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면 핵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개발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했나를 알아야 그들을 포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요.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 남북한이 이 자주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당시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술핵 무기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한국이 안보 불안감을 느껴서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핵을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또 북한이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것이 증폭돼서 미국은 자신들의 전술핵 무기는 철수하는 대신에 남북한을 종용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과도하게 우리가 한 게 있는데요. 제철이나 농축까지도 포기한 것은 참 경제적으로 좀 단시한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를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좀 과도하게 포기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는 우리가 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안정된 기조를 가져감으로써 남북 관계에 대한 분단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평화 통일 상태로 가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마디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황을 고려해 주는 대북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력 도발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원칙, 또 그와 함께 경제적인 기능주의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화해협력 시대가 도래했고 노무현 정부까지 활발하게 남북 간에는 별 큰 대립 없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뭐 99년에 서해 교전이 있었고 2002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그런 상황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19 공동성명을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2005년에 북한이 2002년에 그 핵을 다시 재개발하고 있다는 미국이 의혹을 제기해서 그래서 이제 경수로 사업 다 중단하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 개발로 가는 것을 사실상 부시 행정부는 방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핵을 못 만들게 했어야 되는데 너 핵을 만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서 기존에 중단했던 핵 개발을 가속화시켰던 그런 어리석음을 부시 행정부는 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였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계속 원활하게 화해협력 기조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했는데 육자회담이 탄생한 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5대1의 구도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아이디어로 육자회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나온 9.19 공동성명은 5대1의 구도로 미국이 궁지에 몰려서 체결한 성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끝까지 버티다가 일본까지 중국이 마련한 초안에 동의하니까 한국 동의했죠. 북한 동의했죠. 중국은 자기가 마련했죠. 일본까지 동의하니까 그러면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 유보한다. 이렇게 하고 힐차가 한번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이 합의는 됐지만 그 합의된 순간부터 이미 이것이 깨지리라는 것이 예견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기 3일 전에 미 재무부는 이미 벙커델타 아시아은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재정적인 제재를 가한 3일 뒤에 이것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미 간에 서로 간에 안보 딜레마가 없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데 북미 간에는 이 미국이 할 수 없이 서명했다는 것에서 벌써 이것이 깨지는 것이 예견돼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결국은 깨져서 북한이 핵실험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실험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14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대화록이 지금 뭐 국가 문서고에 있느니 없느니 지금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종전선언을 위한 3, 4자 간 정상회담 개최 구상이 합의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국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가지고 넣어주면 4자, 안 넣어주면 3자 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가자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서해 평화협력 지대 구상. 이게 아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지금 아주 뜨거운 주제죠. 이것이 과연 노무현은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합의를 했던 것인가.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무현은 결코 NLL을 저는 포기하거나 그런 쪽에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당시에 당신이 태어나신 곳에서 박해받으셨듯이 노무현은 너무나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걸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분이 NLL을 포기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거꾸로 우리 어민들의 어업까지도 보장해주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이다라는 걸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하려면요, 5분 남았습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 사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 문제 해결이 되는 것과 한반도 평화 협정의 체결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사항이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건데요. 어떤 각오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오늘날 남북한 간의 군사비 지출 규모를 보면 한 5대1 정도, 적어도 5대1, 아니면 6대1, 7대1로 우리가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내에 북한이 전투기 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있어야 전투기를 사오죠. 전투기조차 사오죠. 우리는 매 정부마다 40대, 60대씩 계속 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만 남은 북한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안보 딜레마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20년 이상을 우리가 5배 이상을 군사비를 지출해 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합의입니다. 합의인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미국 3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남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한국에 존재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정부는 제가 느낌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가장 진보적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지라, 여기 비서관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핵을 기껏 개발해 놓고 포기할 때는 포기한 뒤에 남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안보가 될 수 있어야 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 군사력 균형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북한은 자나깨나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하자고 하는 건 북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거절하고 있죠. 미국도 물론 네거티브, 부정적인 반응이고. 왜 그러냐? 평화협정 논의하면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얘기를 북한이 해대는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화협정 자체 논의를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한 대한민국의 북한 경제력의 사실상 1인당 국민소득 20배, 종합적인 GDP 개념으로 40배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가지고 북한의 그런 주장이 두려워서 협상조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어린애 같은 발상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협상에 나가서 그들의 요구 중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미국도 승인하고 미국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갖춰주면 평화체제 협상이 진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 제재 부분에서는요, 지금 대북 제재를 하는 것도 뭐 북한이 핵실험하는데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면 조금 완화시켜주고, 또 하면 또 강화하고, 이렇게 좀 유연한 대북 제재를 해서 결국은 북한이 새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 3분이니까요. 나머지 내용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개성공단 지금 회담, 오늘 5차 회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안 되느냐? 개성공단 임금이 지금 140달러, 144달러인가 됩니다. 근데
중국의 임금도 지금 300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남한 애들한테 우리가 너무 헐갑으로 노동력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함직합니다. 또 하나는 남한의 기업가들로부터 임금을 받고 그 지휘를 받고 이제 그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5만 3천 명의 근로자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북한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900억 원입니다. 900억 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시는데요. 북한도 그래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북한 1년 GDP의 0.4% 정도 되더라고요.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또 이제 또 크게 보려면 암 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로 보면은 또 이제 몇 배 더 늘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가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5만 3천 명의 근로자, 가족까지 합하면 20명의 근로자들이 다 남한을 동경하게 되고 그런 공단을 여기저기 설치하게 되면 이거 체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이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기업 어느 누굴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그 기업가들이 베트남에 가도 임금을 더 줘야 되고 물류 거리도 더 멀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근로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익이 때문에 하는 건데 자꾸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호혜적인 부분인데 너무 북한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말고 어느 정도 서로 타협해서 개성공단부터 해나가고 그 개성공단을 북한에 저는 한 10개 만들면 평화 통일에 대한 비용도 줄이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는 결국은 주민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으로부터 아 이렇게 사느니 우리 사장님이 남한 사람인데 너무나 사람 좋고 남한은 초코파이도 만들고 기적의 과자도 만들고 이거 저 소고기국 너무너무 맛있고 우리 수령님은 뭐 평생에 한 번 먹게 해준다는데 우리 사장님은 매일 먹게 해주고 이게 남한이 이런데 뭐하러 분단이 돼 있냐. 그래서 북한 스스로 남한에 투항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성공단 사업 이거부터 살려나가면서 한 10개 정도 만들면 평화통일로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 잘못해서 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토론하면서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홍 박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심은 어떻게 보면 핵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래식 무기가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거기 보면 지하 벙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북한과 남한의 이 군사 무기 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다 이렇게 점으로 딱 나타나는데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북한은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석유가 없으니까 움직이는 게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래식 무기에서도 우리 이 남한이 북한을 압도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가 뭔가 안 풀리면은 또 이 평화 문제도 해결되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또 동시에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북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의 현재의 재래식 군사력 수준으로 우리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킬 경우에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본도 급속도로 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른바 우경화 현상이 강한 이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만 군사력이 약해지는 이런 문제는 또 딜레마로 작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가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이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북핵 문제 그리고 그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홍 박사님이 아주 짧게 그러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남북한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하시고 또 핵심적인 정책 결정을 해오신 우리 양정식 차관님 말씀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이 그 북한 비핵화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라는 엄청난 과제에 대해서 나침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그 6대 합의서를 상당히 그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지혜와 땀을 많이 쏟았다, 이렇게 우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그 정전협정과 그 6대 합의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전협정은 발제자의 얘기처럼 전쟁 재발 방지 역할을 한 유일한 법적 제도적 장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 냉전 체제 하에 소국적 평화 지키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피스키핑은 됐으나 아까 설교 말씀에도 나왔지만 피스메이킹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평화 만들기라는 것이 지금 과제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만들려면은 현상 유지 플러스 알파로 나가야지, 정전 체제를 유지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안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 협정으로의 대체 과제가 이 시대의 과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전 협정의 문제점을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은 유엔군 사령관이 협상할 때에 해상 분계선을 합의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NLL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은 남북한이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뭐 수만 건 위반한 것도 뭐 지적하지만 현재 비무장지대는 D자가 빠져 있어요. 다 무장지대입니다. 우리 지피도 들어가 있고 뭐 화력, 중화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잘못 쏘면은 이게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는 게 지금 무장지대화된 MG. 따라서 DMZ로 다시 환원하고 이걸 PMZ로 피스메이킹 존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유니피케이션 메이킹 존으로 만들어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긍정과 부정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동상이몽의 정치 드라마였어요. 국민을 속인 거예요. 똑같은 날짜에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신헌법이 통과됨으로써 체제 강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사의 가장 잘못된 정보기관이 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사례를 기록한 것. 지금도 정보기관이 대표들이 말이죠. 통일부 국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것을 새로운 세대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보기관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고 간첩을 잡아야지. 왜 협상까지도 하냐 이게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제되는 것이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3대 통일 원칙을 이후락 중앙정보원이 그당 받았어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우리 남쪽에서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두고두고 지금 남남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남북 직통전화, 물론 적십자 채널로 했습니다만 또 판문점의 통로 개설, 이것은 지금도 유용한 남북한의 협상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이 공식 명칭은 남북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이것은 구라파의 냉전 종식과 때를 같이 한 겁니다. 동서독 통일이 90년에 됐기 때문에 구라파의 냉전 종식의 바람은 한반도에 미친 바람으로 불어온 거예요. 이게 김일성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 측이 양보를 많이 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입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지만은 동서독 기본조약은 구른트 페어트라고 하는데 거기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원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에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수관계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개성공단이 국제관계예요?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개성공단을 접근해야지. 국제룰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되겠어요? 그건 한창 발전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국제적인 룰이라는 것은 남북한 관계에는 외국과의 관계가 아니고 카인 아우스라운트, 노 포린 릴레이션이라 이거죠. 특수관계입니다. 유엔에 같이 들어갔지만은
남북한은 국제법상으로 앞으로 협상하면은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러한 합의가 내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장 5조에 현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게 북한이 양보한 대목입니다. 남북한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북한은 미북한 평화협정. 이 기본 합의서의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이것 때문에 새벽까지 협상하면서 양보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협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 해서 상태라는 새로운 국제법상의 법률적인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 보면은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 지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아주 점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되 부석 합의서에 보면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이 협상거리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지. NLL 사수로는 이것은 정전협정을 그대로 둔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 합의서를 논할 때에는 협상의 그 핵심 쟁점을 끌어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발제자가 세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9.19 공동성명 2005년에 육자회 회담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그 내용과 연계시켜서 이것은 봐야 됩니다.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협상했지만은 결국 남북한이 해결 못하니까 미국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문제는 육자회담에서도 이행해야 된다고 합의했지만 지금 현실은 북한은 이미 핵을 가져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보유한 상태를 인정하고 될 때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적 외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 입장에서 창의적인 외교라는 게 뭐냐?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은 분당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 남북한 최고 당국자가 정식으로 서명한 그 자체만 해도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공존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통성을 인정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북한식 표현으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관계. 북한이 상당히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과거에 말하는 북한 위주의 그런 연방제안이 아니고 두 개의 지역 정부로서 외교권, 군사권, 정치권을 따로따로 나누자. 김일성 표현에 의하면은 제도 통일은 후대에게 맡겨도 된다. 일종의 통일 포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 차원, 선전 차원이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후비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9.19 공동성명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육자회담을 하되 9.19 공동성명을 재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지금 남북한에 대해서 선의의 대화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 중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군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자회담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 이 목표지.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시 이행의 원칙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마치 북한이 모든 걸 다 털고 나와야 할 것처럼 하는데 그런 전제 조건성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가 북한의 핵무기 계획 포기, NPT, IA 복귀와 맞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를 함으로써 워싱턴의 인공기가 올라가고 평양에 성조기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이걸 될 수 있느냐. 이 핵 문제 타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조기가 평양에 날리는데 태극기가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과 평양이 지금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개설하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지금 시나리오들이 잘 전개가 안 돼 있습니다. 또 우리 홍 박사께서 평하듯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9.19 공동성명이. 따라서 9.19 공동성명은 현재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낡은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전개되면은 아마 이게 보완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직접 관련 당사국들. 이것은 남북한, 미,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본과 러시아는 엑스트라 아닙니까? 분단을 일으킨 장군이지 여기에 나와서 왈가왈부할 그런 존재들은 못 되는 거예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전개한다. 이것이 바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게 2+2 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이든 대한민국은 주도적으로 이러한 협상의 틀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박근혜 정부의 블루프린트는 부재예요. NLL 사수하자 이걸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9월 달에는 지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전시작전 통제권 연기하는 걸 협상하러 간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평화체제 논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60주년 정전협정 체결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몇 년간 뒤로 물르는 이러한 가능성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동시 병행적 전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함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는 그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 3단계 협상 전략 구도에서 남북한 관계 정상화 플러스 북핵 포기 일정표를 합의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연 북한이 핵포기 일정표를 수수하게 그렇게 합의해 줄 수 있을지, 이것은 저는 동시 이행의 원칙을 놓고 볼 때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하면 미국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동시병렬적으로 나와야지. 너희가 먼저 뭐 하라. 그건 라면에는 가능할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면 먹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런 핵 문제는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걸 말씀드리면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까지 아주 평가를 하시고 토론자의 그런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이게 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전제 조건성을 놓고 MB의 비핵 개방 3천과 뭐 다를 거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자꾸 전제 조건성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월주의적 협상 자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분당국 내의 특수관계 그 인식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지만 이 원칙은 강경 일변도의 그런 태세를 원칙과 이게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설득과 신축성보다는 기싸움, 버릇고치기, 정제성 비판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데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행복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참 9월은 좋죠. 우리 123개 기업 플러스 협력업체 1000개와 그 가족들, 북한 근로자들의 고통 해소를 하는 것이 이게 국민과 민족의 행복을 올려주는 거지. 규탄, 책임 인정 요구하고 신변안전 보호 강조를 함으로써 일방통행적 주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거 정립을 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오늘 5차 실무회담 하는데요. 상당히 오늘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누가 먼저 이 폐쇄하는 책임을 지울까 이런 기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자칫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반응, 입주 기업들의 법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경분리 원칙을 잘 검토해 가지고 그야말로 개성공단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도 복음 특구의 틈새인 것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많이 생기면은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원 기업도 우리 기업 아니겠어요? 기독 실업인들이 접촉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 특구의 틈새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 제목으로 개성공단만큼은 꼭 살려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선의의 압력을 현 정부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LL 사수 문제는 저는 그것을 불식을 해가지고 이제야말로 정전협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것을 유엔군 사령관이 한마디 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 가만히 있잖아요. 괜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만 지금 이 자료 공개해가지고 망신만 뻗는데 미국과 협력해서 그야말로 정전협정 60주년이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데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나침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6대 합의 그리고 그 정전협정까지 잘 이렇게 또 다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큰 우리가 건너야 될 어떤 시냇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냇물에 벌써 7개의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가 놓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징검다리를 놓은 것을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합의 중에 어떤 것은 남한에게 유리한 합의도 있고 어떤 것은 북한에 유리한 합의도 있지만 결국은 이 60년간의 이 합의 안에서 뭔가 정수를 뽑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 남과 북의 신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어떤 신뢰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김명 교수님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그동안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글을 발표하거나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오늘 발표와 또 토론을 듣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또 오늘 발제문을 읽고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홍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6대 합의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게 사실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말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와 동시적으로 상호 연계해서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본 주장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평화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또 한국, 북한, 중국이 서로 상이한 시각과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때로는 중국이 선 비핵화 후에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에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를 하는 그거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의 접점을 찾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 비핵화 문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동시 병렬적으로 상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굉장히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현재 정전협정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나 북한의 핵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전협정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평화협정 문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또 협상을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홍 박사님께서 제시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인지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남북한 사이에 6대 합의가 있었는데 그 6대 합의가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평화협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에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6대 합의의 중요한 내용들이 청사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91년 말에 발표됐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담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 평화협정을 이행하는데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과 또 그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4공동성명이라든가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 문서를, 이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는 것이 평화협정 그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첨가하고 싶은 내용은 유엔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것이 협정의 당사자이고 또 협정을 관리하는 주체가 유엔 사령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 주변의 관련국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고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협정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우리가 모색한다든가,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유엔의 역할을 우리가 모색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원조를 조정하고 남북한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역할을 우리가 또 모색하는 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서 지금 홍 박사님께서 그 11페이지에 보면 6자 회담, 남북 군사회담,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국제포럼, 이 세 가지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1997년 8월부터 1999년 8월까지 4자 회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와 14공동성명에 보면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이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 회담과는 좀 다른 틀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자 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협정 문제는 3자나 4자 회담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당사자 문제는 조금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제언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신뢰 구축 외교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뢰 구축의 출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한 사이에 합의했던 그러니까 6대 합의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이행하는 데서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현 정부에서 이 비핵화 문제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6대 합의를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남북한 사이에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신뢰 구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우리 발제자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두 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좀 마이크를 좀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쭉 들으시면서 질문 또는 토론,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좀 주시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발제와 토론에서는 주로 평화체제, 평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또 우리 국민의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이 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이야말로 가장 인권이 어떻게 보면 침해를 받는 사각지대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도 군이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에서 가장 인간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성군 체제 하에서 가장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군 체제를 없애는 것,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또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은 또 다른 하나의 이슈인 그런 문제과 오늘 토론이 좀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간단하게 저는 1분 내로 질문하시거나 좀 의견을 이야기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되면 김일성을 갖다가서 왜 빨기라고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빨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목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게 다 빨기들이에요. 이래 가지고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이게 옛날에는 저 27년 전에는 10%밖에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저 시간이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이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예정된 시간이 좀 예, 좋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신 됐습니다. 예, 우리 보면은 우리 사회에 금방 또 발표하신 또 우리 선생님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르신 분 질문이나 또는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예, 세 분 발제와 토론. 성함을 좀. 예, 저는 평통기원 기획국장이고 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인 윤환철입니다. 세 분 발제와 토론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 말씀 중에 9.19 공동성명이 이제 체결 초기부터 좀 불씨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또 이행도 되지 않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9.19로 돌아가자 하는 그 확인이 2번이나 지금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그때 당시 체결했던 미국 인사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체결 시점에 그 벌써 문제 의식을 느끼고 깰 준비를 했던 그 당시의 미국 상황과 그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 최근까지의 그 미국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쪽 여기 네, 김낙중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북한의 비핵화가 됐든지 북한이 남한과 우호적인 좋은 관계가 되자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미국의 정치적인 형편이 공화당이 우세한 상태에 있는데 과연 오바마가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은 미국 정치 현실 속에서 과연 오바마가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비핵화라든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심지어 일본도 지금 자민당이 다수가 돼가지고 요 기회에 재건비를 하자고 서두르고 있는 이 판에 과연 일본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동의하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주 국제관계에 대한 통찰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요, NLS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름을 좀 밝혀주시겠어요? 이름을 먼저 밝히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경민입니다. 네. 저는요, NLS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먼저 그 합의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저기 경협부터 근처까지 막 선을 주장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집을 자꾸 부려서 고집을 자꾸 부리고 무력화 자꾸 시도하고 1991년도에 서로 합의했으면은 이제 서로 결정이 합의했으면은 북한도 지키겠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저는 사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6.15선언 이항 문제도 좀 북한이 그 연방제 통일 자꾸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식 통일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공산당 통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NLL 사수 그리고 이 6.15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셨고요. 또 다른 분 질문을 해주시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 일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질문은 한 2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는 윤한출 국장님이 제기했던 그 9.19 합의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김낙중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북미 북일 관계인데 이 대목에 일단 우리 홍 박사님이 먼저 답변을 좀 하시고 혹시 보충하실 분이 있으면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9.19 공동성명이 당시에 깨지기 쉽도록 그렇게 탄생이 됐으면 왜 지금 다시 9.19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느냐. 지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9.19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긴 하죠. 그러나 복음주의적 신앙을 이제 아셔서 회개한 기독교인이죠.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는데 너무 많이 뉘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안 뉘우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회교가 나쁜 게 아니고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고 불교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근본주의를 붙이면 다 나빠지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독단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그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 그 세계 최강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서 국력이 제국이라고 당시에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과신해서
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같은 데서 허용 안 해주면 우리 미국 혼자의 힘으로 다 가서 그냥 그 국제사회의 깡패들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 국제사회 깡패로 지목해서 처단한다. 유엔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력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이라크를 다 점령했지만 그 뒤로 10년 동안 완전 패권의 쇠퇴로 나가게 한 사람이 부시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로 9.10 공동성명 직전에도 통일부의 장관하시고 차관하시고 여기 양 차관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그 정부에서 남북 관계 좀 잘해보려고 북한이 뭐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전기도 좀 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좀 같은 동포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달래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거 지금 우리는 북한 압박하고 지금 제재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전기를 준다 그러냐 못 주게 하고 남북 간에 화해 협력하는 거 크게 아주 뭐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자회담을 하자고 한 것 자체도 본래는 베이징에서 이 중국의 중재로 북미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자에서부터 한국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러시아까지 넣어줬는데 이렇게 넣어준 이유가 다른 데 있다기보다는 5대1의 구도를 만들자. 왜냐하면 북한 핵 개발하는 건 다 싫으니까. 또 하나는 부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북한하고 양자회담에서 타결하니까 남들이 안 봤다고 해서 그 다음엔 계속 속이더라. 남들이 같이 보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제 거짓말쟁이야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남북 간에 일단 정동영 장관이 평양을 가서 남북 간의 관계를 잘해놓고 그 다음에 반기문 당시에 뭐 그 외교부 장관 이 양반도 저 미국하고 외교를 잘하고 그리고 일본이나 그 중국은 물론이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와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지금 박근혜 정부 와서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엔 중국 정부가 한국이 하는 얘기라 그러면 뭐 들을 것도 없다. 한국이야 뭐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 대화하고 정상회담 하자는데 중국이 바라는 거를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5대1의 구도로 중국이 초안을 만들고 우리가 동의하고 북한도 동의하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하고 일본마저 이제 동의를 하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동의하죠. 러중 전략 동반자 관계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마저 동의하니까 실차관보가 사색이 돼가지고 도망다니다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요번에 합의는 미국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한반도 비핵화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명은 하면서 그러나 경수로 제공에 대해서는 유보한다. 라고 하면서 재무부에서 제재 들어가니까 이게 그 다음날 여러분들 아마 2005년 추석 다음날 그 신문 가서 조간신문 보시면요. 북한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북한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실차관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북한에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그러면은 뭐 NPT 복귀는 경수로가 제공된 다음에나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상투적인 거짓말을 또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일면 탑 기사예요. 우리 조간신문에. 그러나 제가 냉철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미국 자체가 9.19 공동성명에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뒤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결국은 재무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미국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그 미국을 뭘 믿고 내가 핵을 비핵화를 하나. 이런 데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북한은 우린 절대로 미국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다. 미국이 먼저 하면은 우리도 한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선행동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시는 고유의 그 네오콘적인 그래 말 안 들어? 그렇다면 넌 뭐 체제 전환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래? 북한은 미국의 국력하고 비교하면요. 남한의 경제력의 40분의 1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15배예요.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경제력 비교는 600분의 1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그냥 막 윽박지르니까 북한은 제가 마침 뭐 북한 편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북한 편드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니고요. 냉철한 국제정치적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600대 1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핵무기로 쳐도 핵무기 5,000개 이상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체제 전환시킨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핵을 만들어야지. 그 핵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또다시 9.19로 돌아가자 그러냐. 지금은 부시가 아니잖아요.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란같이 불량국가 지도자하고도
그들이 잘못을 했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데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알았지만 실제로 돼보니까 알았지만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잘못한 거는 북한이고 이란인데 왜 만나서 대화를 못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찾아보니까 9.19에 이거 뭐 북한하고 몇 년 협의해도 9.19 다시 만들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9.19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9.19 때는 아직 핵실험을 안 했을 때인데 지금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려운데 그 구도를 중심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낙중 선생님 질문하신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오바마가 북한하고 국교 정상을 하겠냐?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베도 말이죠. 아베가 얼마나 살살이 갔습니까? 5월달에 특사를 보낸 게 전 세계에서 북한의 특사 보낸 게 아베잖아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네? 예, 아니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일본 정부의 장학금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워낙 한국 학자들이 일본의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일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저는 일본의 장학금을 받지 않으니까 했어요. 근데 일본을 보십시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니까 닉슨은 가가지고서는 겨우 그냥 미중 화해만 했어요. 바로 그냥 다나카가 가가지고서는 중일 수교를 합니다. 국교 정상을. 얼마나 약은 줄 아세요? 고이즈미 보세요. 이거 우리 제2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남북 간의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선 야 그래도 큰 국면으로 와서 남북 화해를 계속 가자. 그러는 상황에서 고이즈미가 갑자기 평양을 가가지고선 북일 공동선언 하잖아요. 아베가 저렇게 군사 무장하러 가지만 언제 자기 자신이 또 평양으로 달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일 관계 정상화는 쉽지는 않겠죠. 물론 자기가 시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본은 오히려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성공단 정상화되고 남북 대화되고 그다음에 육자회담 열리면 언제든지 아베는 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오바마 경우에 보면은 오바마의 본심은 북한하고 해보고 싶은데 북한보단 이란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오바마도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이 모종의 성의를 보이기 시작하면 오바마도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화 다시 해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희망이 될 관측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9.19 공동성명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언급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1기, 2기를 뭐 똑같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2기에 와서 2.13 북핵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부시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양자 대화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금 현 정책적 마인드가 부시 행정부 2기 때 좀 변화된 그런 정책 마인드이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하고 유용한 그런 비핵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우리 오늘 발제자님 또 토론자님들께 한 1분 정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안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한 1분 정도 짧게 마무리 겸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제1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영식 차관님부터 한 1분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죠.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는 다릅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반영하려고 그랬지만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중국의 입장은 아무리 북한이 버릇 나쁜 아이라 할지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을 남쪽이나 미국이 급변 사태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붕괴가 된다 하는 것을 설정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양대 초강대국으로 서로 인정한 이 마당에
한반도에 있어서 이 핵 도미노 현상은 분명히 막는다는 게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일본이나 대만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중국 간의 합의 사항을 염두에 둔다면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남북 접촉과 교류의 확대를 지향해야 된다. 따라서 특히 NGO 차원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북한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마음 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의 사업은 부딪혀야지, 부싯돌이 부딪혀야 불이 나는 거지, 말로만 뭐 북한이 변하면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꾸준히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 동포와 또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이 협력과 지원은 계속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에 관여하든 학계에 있든 또 교직에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리라는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서 정치인 따로 뭐 교인 따로 이러지 말고 일관되게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하고 접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홍현익 교수님. 네. 예, 박사. 예, 아까 학생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NLL 이 문제는요. 지금 워낙 뭐 중요하시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연평도 이쪽에 이제 가 보시니까 앞에 배들이 이제 잔뜩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들이 고기 열심히 잡고 있어서 요즘 아주 개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서 이제 한 얘기가 저거 우리 배가 아닙니다. 어디 배입니까? 중국 배입니다. 저기가 우리 영토인데 왜 중국 배들이? 우리 배는 NLL에서부터 10km 더 멀리 거기 한 척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땅입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저게 그럼 역사가 어떻게 되냐. 91년도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할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계속 남북 간에 협의한다. 그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겁니다. 우리가 NLL을 주장하려면 남북 간의 그 해상 분계선에 대한 재획정에 대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한 지가 언제입니까? 협상을 해야 우리가 그 NLL을 지켜야 된다는 권리가 저는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은 저 바다 수역엔 고기를 잡는 게 우리의 영토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한 배는 한 척도 없고 중국 배가 와서 다 싹쓸이해 가는데 저게 어떻게 우리 영토냐. 그러니까 NLL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의 병사들이 죽어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갖다가 남북 간에 등면적으로 해서 그래야 남북 간에 등면적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 양보하는 게 되죠. 양북 간의 등면적을 가지고 서로 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서 서로 평화지대를 만들면 평화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호혜협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해주도 개항이 되고 개성공단도 발전하고 인천도 되고 한강에 모래도 캐고 이런 취지에서 한 얘기인데 이런 돌아가신 우리 전 국가원수를 갖다가 너무나도 정말 너무 모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 저도 몇 번 뵀는데요. 그런 그 생각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영토를 포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나 요거는 또 마저 말씀드려야 돼요. 정상회담 지금까지 공개된 거 보니까 김정일이 NLL 그럼 남쪽에 우리가 세워놓은 선언하고 NLL 선 그 사이를 공동어장으로 합시다 했을 때 노 대통령께서 아니 그게 아니죠. NLL 남북에 같은 면적으로 해야죠라는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뭐 원본을 보면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러지 본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얘기한 게 6.15 선언 2항의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요. 물론 북한은 힘이 있으면 남한을 적화통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전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북한의 국력의 40배가 된 지가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전투기 하나 못 살고 그 비행기 우리보다 2배 많지만 조종사들이 조종 연습조차를 못해.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런 나라인데 핵 가지고 겨우 그냥 그 안보, 수비적 안보를 하는 것이지. 물론 그러나 그들하고 정면적으로 대결하는 건 막아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분명히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그 최소화하는 방식이 뭐냐? 개성공단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린 것처럼 내일이라도 북한이 망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KDI에서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내일 북한이 망하면 30년 동안 2,500조 원을 우리가 퍼줘야 됩니다. 우리 1년 예산 300조 조금 넘잖아요. 8년치 예산을 30년에 나눠줘야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매년 우리 한 푼도 안 쓰고 북한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화 통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길은 어디에 있냐면은 북한 주민의 소득을 높여주면 그 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축이 돼서 평화적으로 흡수통일이 되면 나중에 이제 북한이 개혁개방하는 나중에 흡수통일되면 4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 2,100조를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개성공단 회담부터 성사를 시켜야죠. 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 교수.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그 지원은 사실 다른 정치적 핵 문제와 좀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 구축 과정의 그 출발점은 남북한 사이 그동안에 합의했던 거를 다시 이행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이 이제 끝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라서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 분단, 이 60년이 간 이 전쟁의 이 상태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최종적인 갈림길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우리 모두가 뱀처럼 비둘기처럼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은 그것이 오늘날의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토론자와 발제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